도도의 작은 서재입니다. 사람들은 고전에 대해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전이란 모든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읽지는 않는 책이다. 생각해보면 제목은 너무나 익숙한데 내용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고전을 읽는다는 건 하나의 세계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와 질문,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오늘도 고전 한 편을 통해 삶의 이정표 하나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강렬한 첫 문장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주인공 메르소는 어머니의 부고를 듣지만 크게 슬퍼하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리는 대신 피곤함과 더위에 더 집중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그는 여자친구 마리와 시간을 보내고 친구 레몬과 어울리며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랍인을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그저 강렬한 태양빛 아래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체포되고 재판을 받지만 사람들은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보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던 것, 그의 감정 없는 태도,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더 문제 삼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이라는 죄보다도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을 앞둔 감옥에서 메르소는 깨닫습니다. 인간은 결국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의미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건 법일까, 제도일까, 아니면 사회적 시선일까?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많은 질문을 남기는 책.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부분은 살인죄로 체포된 메르소가 조사를 받는 장면, 그리고 법정에서 사형구형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법정에서 오가는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방인 알베르 까뮈. 체포되자 곧 나는 몇 번이나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신원 확인을 위한 신문이어서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처음 경찰에서 내 사건은 누구의 흥미도 끌지 않는 듯 했다. 일주일 뒤 예심판사는 그와 반대로
나를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나의 이름과 주소, 직업,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물었을 뿐이었다. 그러고는 내가 변호사를 내세웠는지 물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고 변호사를 반드시 세워야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했다. 왜 그러시죠? 내 사건은 매우 간단하다고 대답하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긴 하죠. 그러나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당신이 변호사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관선 변호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나는 사법부가 그렇게 세심한 점까지 맡아주니 매우 편리하다고 판사에게 말했다. 그도 나에게 동의를 표하고 법률은 참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처음엔 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었다. 그는 커튼을 친 방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등불이 하나만 놓여 있어 내가 앉은 안락의자만을 비추고 있었을 뿐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이러한 장면 묘사를 나는 이전에 책에서 읽은 일이 있었는데 모두가 게임처럼 보였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 그를 찬찬히 보니 그 사나이는 얼굴이 말쑥한데 푸른 눈은 깊숙이 들어박히고 키가 크고 회색 수염을 길렀으며 수북한 머리털이 거의 백발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별력이 있고 입술을 쫑긋거리는 신경질적인 버릇이 있기는 해도 그럭저럭 호감을 가질 수 있을 듯이 보였다. 방을 나서면서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려고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때마침 나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튿날 변호사 한 사람이 교도소로 나를 만나러 왔다. 통통하고 키가 작은 사나이로 꽤 젊어 보였고 머리칼을 정성스럽게 빗어 올려 붙이고 있었다. 날씨가 더웠는데도 검은 양복을 입고 빳빳한 옷깃에 검고 흰 줄무늬가 있는 이상스러운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겨드랑이에 끼고 들어온 가방을 내 침대 위에 놓고 나서 그는 자기소개를 하고 내 서류를 검토해 보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어렵긴 하지만 내가 그를 믿어준다면 재판에 이길 것을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사례를 하자 그가 말했다. 문제의 요점으로 들어갑시다. 그는 침대 위에 앉은 다음 나의 사생활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최근에 양로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고 마랑고로 조사를 갔었는데 장례식 날 내가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조사원들이 알아냈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당신에게 이런 걸 묻는 것은 거북한 일이지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거기에 답변할 거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기소에 유력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는 내가 협력하기를 원했다. 그러더니 그날 슬펐었냐고 물었다. 이 질문은 나를 몹시 놀라게 했다. 만약 내가 그런 질문을 해야만 될 처지라면 나는 매우 난처했으리라. 그러나 나는 자문해보는 습관을 좀 잃어버려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물론 어머니를 사랑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랐던 경험이 조금씩 있는 법이다. 그러자 변호사는 내 말을 가로막았는데 매우 흥분한 듯이 보였다. 그는 그러한 말은 법정에서나 예심판사의 방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에게 시켰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는 육체적 욕구가 흔히 감정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던 날, 나는 매우 피곤해서 졸음이 왔었다.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죽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그러나 내 변호사는 만족하는 기미는 전혀 없고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날 내가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제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나는 대답했다. 그는 내가 혐오스럽다는 듯이 이상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쨌든 양로원의 원장들과 직원들은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을 터인데 그러면 나에게 퍽 불리한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고 거의 쌀쌀맞다 싶은 어조로 내게 말했다. 그런 이야기는 내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내가 지적했으나 그는 다만 내가 재판과 관련되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만하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가버렸다. 나는 그를 좀 더 붙잡아 두고서 그의 호감을 사고 싶다고. 그런데 그것은 나를 잘 변호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저절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기까지 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음을 그에게 강조해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결국 별로 소용없는 일이고 또 귀찮기도 해서 단념하고 말았다. 얼마 뒤에 나는 다시 예심판사 앞으로 이끌려갔다. 오후 2시였는데 이번에 그의 사무실은 얇은 커튼을 뚫고 새어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매우 더웠다. 그는 나를 앉힌 다음 퍽 정중하게 나의 변호사는 뜻밖의 일로 오지 못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권리가 있었다. 나는 혼자서라도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책상 위에 벨을 눌렀다. 젊은 서기가 들어오더니 바로 내 등 뒤에 자리 잡고 앉았다. 우리는 안락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먼저 사람들은 내가 말이 적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첫 신문 때처럼 빙그레 웃으면서 참 그럴듯한 이유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하기야,
그런 건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끊고 나를 보고 있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서 빠른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란 사람 참 재밌습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었으므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행동에는 나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모두 지극히 간단한 일들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보라고 판사는 재촉했다. 나는 그에게 이미 한 번 이야기한 것을 다시 요약하여 되풀이했다. 레몽, 바닷가, 해수욕, 싸움, 다시 바닷가, 조그만 샘, 태양, 그리고 5발의 총알. 한마디 할 적마다 그는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고 말했다. 쓰러진 시체 이야기까지 가자 그는 좋아요 하면서 내 이야기를 확인했다. 나는 그처럼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여태껏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일어서더니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서 내가 퍽 재미있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도움을 얻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나에게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어머니를 사랑했었느냐고 물었다. 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규칙적으로 타자를 치고 있던 서기가 키를 잘못 짚었던지 당황해하면서 다시 뒤로 물려 고쳐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확연한 논리도 없이 판사는 이번엔 5방 연달아서 총을 쏘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을 하고 나서 처음에 한 방 쏘고 몇 초 뒤에 다시 4방을 쏘았다고 설명했다. 첫 방과 둘째 방 사이에 왜 기다렸습니까? 다시 한번 붉은 바닷가가 눈에 선해지면서 나는 뜨거운 햇살을 이마 위에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판사는 흥분한 눈치였다. 그는 의자에 걸터 앉아 머리털을 헝클면서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괸 다음 야릇한 표정으로 나에게 약간 몸을 굽혔다. 왜 당신은 땅에 쓰러진 시체에다 계속 총을 쐈죠? 그 물음에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판사는 두 손으로 이마를 짚고 사납게 달라진 목소리로 되물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
피고석에 앉아서일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있는 일이다.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변론이 있는 동안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아마 내 범죄에 대해서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연 양쪽의 변론이 큰 차이가 있었던가? 변호사는 팔을 쳐들어 올리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변명을 덧붙였다. 검사는 손가락질하며 유죄를 고발하되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어딘가 좀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다. 조심하기는 했지만 때로는 나도 끼고 싶었다. 그러자 변호사가 말했다. 잠자코 있어요. 그래야 일이 잘 됩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 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참여도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나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때때로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도대체 누가 피고입니까? 피고는 중요한 겁니다. 내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할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 얻는 흥미는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예를 들면 검사의 변론은 곧 나를 따분하게 만들었다. 내 관심을 끌거나 흥미를 일으킨 것은 다만 단편적인 말들, 몸짓들, 혹은 전체와는 동떨어진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 그런 것들이었다.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다면 검사의 생각의 요점은 내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었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두 가지 면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명백한 사실에 비추어서, 둘째로는 이 범죄적 영혼의 심리 상태가 제공하는 어두컴컴한 빛에 비추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는 어머니가 죽은 뒤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요약했다. 내가 냉담했었다는 것, 어머니의 나이를 몰랐었다는 것, 이튿날 여자와 해수욕을 하러 갔었다는 것, 페르낭델 영화, 그리고 끝으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지적했었다. 그때 나는 검사의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 그가 그의 정부라고 말했기 때문이지만 나에게는 그저 말이인 것이다. 이어서 레몽 이야기로 넘어갔다. 이 사건에 대한 그의 방식은 여간 명석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나는 레몽과 합의하여 그의 정보를 꿰어다가 품행이 좋지 못한 사나이의 악랄한 소나기에 넘기려고 편지를 썼다. 바닷가에서는 내가 레몽의 적들에게 시비를 걸어 레몽이 다쳤다. 나는 레몽에게서 권총을 달래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생각으로 혼자서 되돌아갔다. 그리하여 계획대로 아라빈을 쏘아 죽인 것이다. 조금 기다려서 일이 잘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총알 네 방을 태연하게, 말하자면 깊이 생각한 끝에 쏘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상과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하게 된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살인,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충동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식도 있습니다. 피고의 진술을 여러분도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대답할 줄도 알고 말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귀 기울여 들었다. 내가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장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죄인에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인지 나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점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검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다시 그의 말이 들렸다. 후회하는 빛이라도 보였던가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고는 자기의 가증스러운 범행을 뉘우치는 듯한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에게로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계속하여 통렬한 비난을 퍼부었는데 사실 나는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는 했다. 나는 내 행동을 그다지 뉘우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발대발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의외였다. 내가 진심으로 뭔가 뉘우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을 그에게 다정스럽게 거의 애정을 기울여 설명해주고 싶었다. 나는 항상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 예를 들면 오늘이나 내일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론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도 그런 투로 말할 수 없었다. 지금의 나에게는 다정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선의를 가질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검사가 내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므로 나는 다시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썼다. 배심원 여러분, 나는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사실 나에게는 영혼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인간다운 점도 찾아볼 길 없으며 인간의 마음을 보존하는 도덕적 원리란 모두 인연이 멀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겠죠. 그가 가질 수 없는 것이 그에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관용이라는 소극적 덕목은 그보다 더 어렵기는 하지만 보다 상위에 있는 정이라는 덕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심리의 공허가 사회 전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심연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를 이야기했다. 검사는 변론 중에 이미 한 말을 다시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저지른 범죄를 이야기할 때보다도 더 길었다. 너무나 길어서 마침내 나는 그날 아침의 더위 밖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얼마쯤 지나서 검사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 다시 매우 낮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바로 이 법정은 내일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 아버지를 살해한 범행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잔악한 범죄는 상상도 못할 만큼 두려운 것이었다. 검사는 인간의 죄를 가차없이 처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범행이 불러일으키는 전율감도 내 무감각함 앞에서 느끼는 전율감보다는 차라리 덜할 정도라고 자신은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의 말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사람은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를 저버린 것이었다. 어쨌든 전자는 후자의 행위를 준비하는 것이며 말하자면 그것을 예고하고 정당화한 것이었다.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서 덧붙였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이 법정이 내일 판결해야 할 살인죄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말하게 될지라도 여러분은 내 생각이 지나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검사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닦았다. 끝으로 그는 자기의 의무는 괴로운 것이지만 단호히 그것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법도를 무시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인정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도 모르는 사람이므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요구해도 가뿐한 기분입니다. 이미 짧지 않은 재직 기간 중 나는 여러 번 사형을 요구했지만 이 괴로운 의무가 오늘만큼 하나의 신성한 지상의 계율이라는 의식과 비인간적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얼굴을 앞에 놓고 느끼는 공포심으로 보상받아 균형을 회복하고 빛을 받는 것처럼 느껴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상당히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더위와 놀라움으로 어리둥절해졌다. 재판장이 장기침을 하고 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덧붙여 할 말은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일어섰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므로 그저 나오는 대로 아랍인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건 하나의 주장이라고 대답하고 지금까지 자기는 피고 측 변호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변호사의 진술을 듣기 전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명확히 말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빠르고 좀 뒤죽박죽이 된 말로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말인 줄 알면서도 태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장내에서 웃음이 터졌다.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바로 뒤이어 그는 발언권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시간도 늦었고 자기의 진술은 여러 시간을 요할 테니 오후로 미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정은 이에 동의했다. 오후에도 커다란 선풍기들이 여전히 실내의 무거운 공기를 휘젓고 배심원들의 가지각색의 조그만 부채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 변호사의 변론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말이 들렸다.
내가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뒤이어 그는 그런 투로 계속하면서 나에 대해서 말할 적마다 나는 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우 놀랐다. 간수에게로 몸을 굽혀 그 이유를 물었다. 간수는 잠자코 있으라고 말하고 조금 있더니 어느 변호사나 다 그런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것 또한 나를 사건으로부터 제쳐놓고 나를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가 나 대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벌써 그 법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변호사도 내겐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는 빠른 어조로 나의 도전적인 태도를 변호하고 나서 그 역시 나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검사에 비해서 그 솜씨가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 역시 그 영혼을 들여다보았습니다만 탁월하신 검사 측 의견과는 반대로 나는 거기에서 뭔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펼친 책을 읽듯 환히 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실한 인물이고 일하고 있던 회사에 충실했으며 규칙적이고 근면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동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거기서 읽었다는 것이었다. 그가 본 바로는 나는 힘이 있는 한 오랫동안 어머니를 부양한 모범적인 아들이었다. 그러나 결국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베풀어 드릴 수 없는 안락한 생활을 양로원이 대신해서 늙은 어머니에게 베풀어 줄 수 있으리라고 나는 기대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그 양로원에 관하여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러한 시설의 유익함과 중요함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 국가 자체가 그런 시설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다만 장례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변론에 그것이 빠진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런 쓸데없이 긴 말들, 여러 날 동안 나의 정신에 관해 이야기한 그 끝없이 긴 시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빛깔 없는 물처럼 되어버린 나머지 그 속에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난 단 한 가지만 기억한다. 끝에 가서 변호사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거리로부터 다른 방들과 법정의 온갖 공간을 거쳐서 아이스크림 장수의 나팔 소리가 내 귀에까지 울려온 것이다.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닌 삶,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지극히 빈약하나마 가장 끈질긴 기쁨을 얻었던 삶의 추억에 사로잡혔다. 여름철의 냄새, 내가 좋아하던 거리, 어떤 저녁 하늘, 마리의 웃음과 옷차림,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던 그 쓰잘데없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역정이 목구멍에까지 치밀어 올라 나는 다만 재판이 빨리 끝나서 나의 감방으로 돌아가 잠잘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내 변호사가 끝으로 배심원들은 순간의 창란으로 파멸해버린 한 성실한 일꾼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외치고 내가 이미 가장 확실한 벌로서
영원한 뉘우침의 짐을 안고 있으므로 범죄에 대해 정상 참작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도 나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법정은 신문을 중지하고 변호사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의 동료들이 달려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자네 참 훌륭했어. 하는 말이 들렸다. 그중 한 사람은 심지어 나에게 맞장구를 쳐달라는 듯 그렇죠? 하고 말하기까지 했다. 나는 동의를 했지만 너무나 피곤했었기 때문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니었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가고 있었으나 먼지 가까운지 알 수 없었다. 이윽고 법정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무엇인지 읽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금 종이 울리고 피고석 박스의 문이 열렸을 때 나에게 밀려온 것은 장내의 침묵, 그리고 그 젊은 기자가 눈길을 돌리는 것을 확인했을 때의 그 야릇한 감각이었다. 나는 마리를 보지는 못했다. 시간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이상스러운 말로 당신은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공공광장에서 목이 잘리게 되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읽히는 감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 어떤 존경이 담긴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간수들은 나에게 친절했다. 변호사는 내 손목 위에 그의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장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덧붙여 말할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없습니다. 내가 끌려 나온 것은 그때였다.